취득, 리스, 렌탈 비용 처리 다 똑같아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사라. 왜 똑같으신지를 알아야 소비자들도 이해가 되실 테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사업용 자동차 이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길래 오늘은 정말 깊숙하게 좀 들어가 봐서 많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에 찍었던 2022년도 편에 어떻게 보면 확장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뎀 세무법인. 일단 2023년에 개정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2024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부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인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라 라는 강제 규정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들은 좀 프리했어요. 근데 2024년부터는 개인 사업자도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갱신보험은 좀 편하게 드셔도 돼요. 근데 올해 들었던 게 내년에 이제 만기 되겠죠? 그때 꼭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드셔라. 개인 사업자도 상관없다. 도소매 같은 경우엔 3억, 제조업 음식점 같은 경우엔 뭐 1.5억, 그리고 서비스직 같은 경우엔 7,500만 원. 이게 이제 세법상 복식장부 의무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이상이시면 다 업무용 승용차 보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좀 최근에 기사도 많이 냈죠?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 기존에 샀던 법인 차량은 바꾸지 않아요. 23년 하반기부터 이제 취득하는 자동차 일시불 취득, 할부 취득, 리스 요렇게는 이제 초록색 번호판이 붙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승용차에 국한돼요. 뭐 이렇게 화물차나 뭐 승합차나 아니면 경차 이런 거는 또 해당은 없을 거예요. 23년도에 주요 개정 내용은 이 정도가 있으니까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이제 자동차, 특히나 이제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이제 저는 네 가지로 나눠요. 취득하는데 일시불로 취득했냐, 취득했는데 할부로 취득했냐, 리스로 이제 빌렸냐, 아니면 렌탈로 빌렸냐. 이 네 가지의 방식에 따라서 세금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영수증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살펴볼게요. 초기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차를 취득해요. 일시불로 샀거나 할부로 샀거나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취득세가 붙겠죠. 이게 차값의 7%가 붙어요. 근데 리스나 렌탈은 당장에는 안 붙죠. 근데 리스비나 렌탈비에 이제 기간 안분해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표면상으로 이제 초기 비용으로는 이제 리스나 렌탈은 부담스럽지는 않죠. 근데 장기적으로 따지고 보면 차를 샀을 때랑 결국은 똑같다. 그러니까 보험료랑 자동차세를 내는 의무. 일시불 취득, 할부 취득, 리스는 이제 차량 소유주한테 전가가 돼요. 근데 이제 렌탈 같은 경우에는 기간 안분돼서 고지가 될 거예요. 그 세 번째, 사고 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느냐. 우리 직원이 4명이로 돼 있는 사업용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내 보험료도 연계돼서 같이 올라가겠죠, 다음에. 근데 렌탈은 안 올라가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세금 처리 비용에 대해서 아직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차량 취득할 때 딜러분들이 뭐 렌탈하면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리스하면 계산서 끊어주니까 비용 처리가 용이해요.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거 뭐 사실 똑같거든요. 이게 왜 똑같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라. 그 전 영상편에서 이제 좀 질문들이 많이 달렸는데 왜 진짜 똑같은지에 대해서도 일단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과적으로 세법상 비용 처리 다 똑같이 된다. 여기에 대해 있어서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게 있냐. 차량 취득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차량 취득할 때 가격에 부가세가 이미 붙어 있어요. 리스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을 그냥 기간 안분해서 쭉 이제 고지를 해요. 근데 렌탈은 자동차를 빌려주는 행위다 보니까 그 렌탈비에 부가세를 또 붙여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가세 발생에 렌탈 같은 경우에 좀 부담이 더 있다. 우리가 이제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다 똑같은 자동차고 바퀴 4개 달렸지만 세법 그리고 자동차법에서 보면은 구분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세법상 자동차의 구분이에요. 사실 승합차를 나누는 것도 자동차법에서는 11인승 이상부터 승합차라고 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9인승 이상을 승합차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는 있으니까 자동차법 다 배제하고 세법만 고려해 볼게요. 일단 이제 이륜차, 이제 오토바이가 있고 이제 스쿠터가 있을 수 있겠죠. 경차,
경차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똑같은데 1000cc 미만의 자동차, 뭐 레이나 스파크 뭐 이런 차는 뭐 999cc, 뭐 998cc 뭐 이렇게 나와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승용차, 이 폭이 가장 넓은데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9인승 미만의 승용차, 세단, 뭐 아니면은 또 뭐 경차 이상의 뭐 1500cc 이상의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승용차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승합차, 여기서부터 이제 9인승이 들어가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9인승 이상 카니발 같은 게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화물차로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뭐 포터 이런 거 너무나도 많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코란도 스포츠, 뭐 렉스턴 칸 이런 거 있죠. 뒤에 화물칸 달려 있는 거, 이런 거 다 소형 화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화물차로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들이 어떻게 세무 처리가 되고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부가세 공제를 우리는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부가세, 이제 사업하다 보면 아우 부가세 내다가 죽겠네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사면서도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륜 자동차를 샀어요? 부가세 공제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자동차를 팔 때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스쿠터를 예를 들었어요. 배달 전문 대행 회사예요. 오토바이를 엄청 많이 사시겠죠? 스쿠터랑 뭐 한 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사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00만 원에 부가세가 이미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한 45만 뭐 얼마 이렇게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 부가세를 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륜차라면. 그리고 경차도 다 환급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일반 승용차, 9인승 미만의 승용차, SUV 이런 거는 용도를 어떻게 쓰시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공제가 다 안 돼요. 지금 그냥 세법에서는 딱 박아놨어요. 불가능.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승합차, 9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리아, 이건 공제가 가능해요. 승합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카니발 같은 거 사실 때 9인승 이상 사시면 뭐 세제 혜택 있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다 이 부가세 공제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환급이 가능하니까 사실 뭐 차량 구매하실 때 7인승이냐 9인승이냐 놓고 봤을 때 뭐 9인승 사는 것도 충분히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가세 공제에 대한 내용은 차값에 대해서도 있지만 차를 유지하시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9인승 이상 카니발 자동차 바퀴를 바꾸셨다. 100만 원이 들었다. 거기도 부가세 마찬가지로 붙어 있잖아요. 공제 가능해요. 7인승 카니발, 이거는 일반 승용차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가세 공제에 있어서만큼은 차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화물차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용차는 부가세가 그냥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이 불가능.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업종도 있어요. 뭐 택시 하시는 분들, 뭐 소나타나 그랜저 많이 사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부가세 환급 가능해요. 뭐 아니면은 이제 내가 중고차로 팔려고 매입하시는 분들, 이런 예외 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공제가 그냥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공제랑 소득세 비용 처리랑 이거는 결은 비슷한데 방향은 좀 달라요. 일반 승용차를 샀어도 부가세 공제는 안 돼요. 근데 소득세 때 비용 처리는 돼요. 차종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해봤어요. 이륜 자동차, 일단 보험 가입 의무부터, 제가 아까 그 초반에 전용보험 24년부터 대부분 들어야 된다고 했죠. 이륜차 전용 보험 가입 의무 없어요. 그냥 일반 보험 그냥 똑같이 지금처럼 24년에도 드셔도 돼요. 비용 처리 한도 없이 다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려볼게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회계 용어인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그 차는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그 차값이 그 해에 다 비용 처리되지 않아요. 차는 오래 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자산은 보통 똑같은 세법에서 정한 그 기간 동안에 똑같은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되게 돼 있거든요. 차량은 5년이에요. 2천만 원짜리를 5년 동안 비용 처리해라. 그러면 400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기간 동안 안분돼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이 정의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도 없이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비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리스나 렌탈을 했어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간다. 뭐 사실 이륜차는 뭐 한도까지 들어갈 일이 원래 없기는 할 텐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사업용 자동차를 타면은 운행일지라는 걸 원래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륜차 같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들은 운행일지도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 없고 한도 없이 다 비용 처리된다. 경차도 마찬가지. 경차도 전용보험 가입 필요 없고 비용 처리 한도 없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운행일지 작성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전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나 렌탈비나 리스비가 연간 한도로 800만 원까지로 고정이에요. 여기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차를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5년 동안 1,0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1년 단위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800까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랑 렌탈이랑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비를 낼 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80만 원을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리스비가 한 달에 80이에요. 80, 80, 80, 연단위 960이죠? 리스비도 감가상각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돼요. 렌탈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냥 800만 원을 딱 묶인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됐던, 리스가 됐던, 렌탈이 됐던.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사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나, 자동차 회사에 리스비를 내나, 렌탈료를 내나,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셨어도 우리가 뒤에 예시를 통해서 또 한 번 또 공부를 더 해볼게요. 그리고 또 플러스 승용차는 자동차 운행일지를 쓰셔야 돼요. 예. 일반 승용차라면. 근데 이것도 요거는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동차 관련 연간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쓰세요. 80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한도로가 그랬죠? 800만 원까지 그러면 비용이 찼어요. 그러면 이 1,500만 원은 뭐냐? 800을 뚫고 자동차 기름값도 들어갈 거고, 자동차 수선비도 들어갈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비, 톨게이트비, 이런 자동차 관련 비용들이 연 단위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 세금도 낼 거고 보험료도 낼 거고, 이런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또 800이 붙었다. 그러면 우리는 한도까지 800만 원으로 잘렸어요. 감가상각비는 800, 그리고 자동차 유지비가 800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1,600이 됐죠. 이게 1,500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1,500만 원이 안 넘어갔으면은 그냥 그 한도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가 인정이 돼요. 근데 1,500만 원을 뚫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600으로 예시를 들었죠. 그럼 100만 원은 날라가요. 특히나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그 자동차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한테 급여로 꽂혀요. 그러면은 근로소득세 올라가지, 4대 보험 올라가지, 막 여러 가지 파티가 열려요. 그래서 법인이고 연간 자동차 유지 비용이 1,500이 넘어간다면 쓰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자동차 가입 보험도 꼭 드셔야 돼요. 이런 승용차, 고가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나 화물차는 똑같아요. 한도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하고 전용보험 가입 안 하셔도 되고 운행일지 안 쓰셔도 돼요. 자동차 운행일지 어떻게 쓰셔야 되냐고 막 물어보세요. 양식은 뭐냐? 제가 블로그에 양식 첨부해놨어요. 이거 다운받아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상황별 예시를 통해서 우리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1번, A는 다음과 같은 차량을 구매했다. 차종은 소렌토 7인승 SUV예요. 차값은 3,740만 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어요. 연간 유지비가 500만 원이다. 취득 방법은 2천만 원 선납하고요. 나머지는 할부로 취득했어요. 일단 부가세 공제 안 돼요. 7인승 SUV 일반 승용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전용보험 가입해야 되냐? 전용보험 가입하라 그랬죠. SUV이기 때문에 승용차로 들어가면 이제 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 24년부터 필수다. 비용 처리. 총 차량 가격 3,740만 원이 균등하게 5년 동안 감가상각된다 그랬죠? 그러면 748만 원이 비용 처리가 돼요. 소득세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748만 원이요. 연간 800을 안 넘었죠? 세법상 비용 처리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연간 유지비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748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해요. 그럼 1248만 원이죠?
그러면 연간 차량 관련된 총 비용 처리 1,500원을 안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비용 처리 가능해요. 운행일지 제가 1,500 안 넘었으면 쓰지 말라고 했죠?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7인승 소렌토를 사셨다. 그러면 24년부터 전용보험만 잘 가입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B를 볼게요. 차종은 K9이에요. 대형 승용차죠? 6,600을 주고 샀어요. 6,600이면 부가세 600이겠죠? 차값이 6,600이면 연간 유지비가 대형 승용이다 보니까 좀 비싸요. 보험료도 비싸고 많이 들었나봐요. 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네. 취득 방법 일시불로 그냥 한 번에 빡 사셨어요. 일반 승용차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안 되죠. 네. 전용보험 드셔야 돼요. 24년부터. 비용 처리 6,600만 원을 균등하게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러면 1,32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는 돼요. 근데 세법상 80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800만 원을 초과한 520만 원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돼요. 이 상태에서 차량 유지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800만 원에 1,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1,800만 원이죠? 1,500만 원을 뚫었어요. 여기서 볼게요. 1번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한 사용 비율만큼 전액 인정돼요. 그러니까 1,800만 원 중에 운행일지를 작성했는데 사업용으로 쓴 게 100%다. 진짜 100%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1,800만 원이 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이 운행일지상 95%다. 그러면 1,800 중에 95%가 인정이 돼요. 내가 실제로 사업자용으로 쓴 비율만큼은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고가의 차량, 그리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량은 운행일지를 쓰는 장점이 확실하다. 근데 운행일지를 안 썼어요. 2번을 보시면 차량 가격 포함해서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한다. 그럼 비용이 많이 날라갔죠. 1,800 중에 300은 그냥 날라간 거예요. 특히나 법인 같은 경우에 그 차량을 이용하는 대표이사나 뭐 이사한테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그냥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고가의 승용차를 이용한다. 네, 안전하게 운행일지 쓰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네, 운행일지 작성. 네, 1,5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작성 필요하죠. 네, 그리고 기타 내용에도 써놨어요. 미작성 시 모든 책임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3번 케이스. C는 다음과 같이 차량을 리스했다. 네, 이번 리스를 좀 공부해 볼게요. 보증금 1,0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월 리스료 60만 원이에요. 리스는 제가 부가세 안 붙는다 그랬죠? 네, 그냥 60만 원이 끝이에요. 차종은 소나타 사셨네요. 그러면 이거는 중형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승용차로 들어가죠. 연간 유지비 400만 원. 취득 방법은 계약 기간 5년 동안 리스 계약하신 거예요. 부가세 공제 리스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붙기도 하지만 승용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그냥 부가세는 상관없다. 전용보험 똑같아요. 드셔야 돼요. 취득이랑 상관없어요. 취득 방식에 따라 상관없다 그랬죠? 리스 하셨어도 전용보험 가입하셔야 돼요. 네, 비용 처리 연간 총 리스료가 월 60만 원이었으니까 연 단위로 720이죠? 그럼 800만 원 안 넘었어요. 그럼 이것도 전액 비용 처리 가능. 리스비 다 가능하다. 유지비 관련해서 연간 400이 들었다 그랬어요. 아까 리스비 연간 720에 400을 더해요. 그러면 1,500이 안 넘죠? 이것도 다 비용 처리 가능하다. 1,500 안 넘었으니까 운행일지 안 쓰셔도 되죠? 그리고 제 기타 내용에 써놨는데 보세요. 아까 지금 처음에 소렌토 산 거랑 지금 소나타 산 거랑 리스냐 취득이냐 차이만 있지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절세를 놓고 지금 취득할 거냐 리스할 거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량 구매 방식에 따른 절세 차이는 없다. D는 다음과 같이 차량 2대를 렌탈했다. 예. 하나는 9인승 카니발이고요. 하나는 레이예요. 네, 이거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입금해놓고 렌탈료 1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붙어요. 네, 이런 110만 원에 이제 차량 리스료가 렌탈료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이는 보증료 500만 원에 월 렌탈료 45만 원에 부가세 별도. 차량 유지비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차종을 보세요. 지금 렌탈을 했는데 이런 차는 렌탈해도 괜찮아요. 부가세 공제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9인승 이상 카니발 제가 승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레이 경차예요. 경차도 부가세 공제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보시면 부가세 공제 다 가능해요. 렌탈이어도 부가세가 따로 붙어도
괜찮아요. 부담이 줄어요. 왜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용보험 가입 의무 없어요. 9인승 이상 카니발 안 드셔도 된다 그랬죠? 경차도 안 들어도 돼요. 비용 처리 800만 원 한도 없다 그랬죠? 렌탈료가 얼마였든지 간에 다 들어가요. 그냥 너무 쉽죠? 운행일지도 안 쓰셔도 돼요. 정말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 승용차의 범주를 벗어나면 5번 케이스 2는 다음과 같이 차량을 렌탈했다. 예. 벤츠예요. 예, 많이 타시죠? 벤츠로 렌탈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증료 1000만 원 냈는데 월 리스료가 300만 원이요. 부가세 별도고. 네. 뭐 S클이나 좀 비싼 벤츠 하시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유지비 1000만 원 들어요. 예, 뭐 기름값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3년 렌탈 하셨어요? 부가세 공제 안 돼요. 부가세가 따로 붙는데 렌탈이어도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전용보험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렌탈사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렌탈 같은 경우 가입하진 않지만 자동차 회사에 내가 사업용으로 쓴다는 걸 얘기하시고 전용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임직원 전용보험. 그리고 비용 처리. 연간 총 렌탈비가 3,600이 나갔어요. 800 이미 뚫었죠? 그러면 나머지 비용 다 날라가요. 예. 예. 800까지만 이것도 인정이에요. 예. 이것도 여기서 잠깐 집어볼게요. 그러면 업무용 운행일지 쓰면은 이것도 비율이 좀 올라가냐, 800만 원에서 좀 비율이 올라가냐, 이건 상관없어요. 차값은 운행일지를 쓰던 안 쓰던 그냥 800으로 딱 픽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값과 그 운행일지는 상관이 없다. 그냥 800으로 딱 픽스. 유지비 이것도 아까 그 K9이랑 K6는 비슷해요. 연간 유지비가 1,500을 뚫었어요. 특히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 운행일지 잘 쓰셔야 돼요. 이 경우에서 업무용 수용차 일지를 안 쓴다 그러면은 대표자한테 기속되는 근로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차 렌탈비가 많아지면은 이건 운행일지를 좀 잘 쓰시는 게 좋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동차 세금 절세를 위해서 자동차 렌탈을 선택하는 건 맞지 않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감가상각, 리스 렌탈 구조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하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절세는 다 똑같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장에 맞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일반적인 승용차나 경차 많이 사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은 좀 이렇게 대표자가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사 차를 운영하기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부주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을 가장 좀 염두에 두신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렌탈로 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린다. 그 다음에 자동차 교체 주기에 따라서 좀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 보면은 이제 좀 차량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교체 주기가 좀 빠르거든요. 렌탈이나 리스가 최장 계약 기간이 보통 5년이다 보니까 저는 5년 기점을 놓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5년이 넘어간다. 그럼 사는 게 맞죠. 중고차 감가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으니까 5년 이상 넘어가면 리스나 렌탈도 뭐 그 정도면 이제 좀 이제 노후차로 넘어가니까. 근데 5년 이내다. 그러면 리스냐 렌탈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량 주기가 빠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은 사실 리스죠. 왜냐면 렌탈은 부가세가 따로 붙으니까. 그래서 종합 의견. 일단 직원차는 렌탈. 근데 대표자가 이용한다. 그러면 내 교체 주기를 생각을 해보고 나는 좀 빨리 바꾸고 싶어. 난 좀 신차를 누리고 싶어. 그러면 리스나 렌탈로 가시는데 리스를 좀 더 권장한다. 근데 나는 다 필요 없다. 오래 탄다. 나는 가격만 좀 합리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시불, 할부, 리스, 렌탈 이 순서대로 고민하시는 게 맞다. 필요하고 원하는 차량 합리적으로 잘 구매하시고 세금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로뎀 세무법인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